대주전자재료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 보시기로 하면은 편하실 것입니다.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익 동인에 대한 순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TIO인데요. 1순위가 스루풋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스루풋률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재고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가 회계가 현재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의 재고 자산으로 이런 산식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2순위로 이익 동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루풋에서는 3순위로서 운영비용은 3순위로 마지막에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면은 좀 제거해보자. 그런 얘기지, 원가 회계처럼 절대 1순위로 하지 말라는 게 스루풋의 정신입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원가 회계 패러다임처럼 1순위로 결산을 하고 경영을 한다는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84,000원으로서요. 2021년 말보다 22,6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장부 가격으로는 983%로서 276%가 하락했지만은 아직까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2차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동차 배터리 등 그런데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소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이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1분기 실적에 의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2,500억인데요. 이 전년 말보다 3,365억 원이 감소했고, ESG 기업 가치로는 1조 3,500억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20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1.19%인데 임준규 씨 외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하면은 20%가 넘게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요, 매출이 36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4%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15.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스루풋 회계는 쉽게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는데 판매 가격에 그렇게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루풋율이 6.7%가 하락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운영비용 절감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비가 22.7%가 감소를 했고요. 판매관리비는 근데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7%가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 절감하냐고 많이 애들을 쓰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1순위로 원가 절감을 강조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그 전체적인 그 생산성은 1.42로서 전년 동기 대비 0.0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회사로서는 뭐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업이익이 하락을 17%나 했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거죠. 원가 절감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3억 5,3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가 실질적인 손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적은 이유는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1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평가 충당금 작업들을 쭉 했는데요. 이 제품 제공품에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이라는 조정, 가로 열고 제가 조작이라는 용어를 넣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재고자산 평가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그 매출 재료비에 아무것도 가공비를 배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손실 작업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크게 매출원가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크게 디커플링해서 산출을 해서 스루풋 분석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B의 표현이 대부분 이제 제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검증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 하면은 원재료 사용까지 또 추적해서 이거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일치하면은 B는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표기는 아주 표준 모델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의 매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왜 매입이냐 하는 이유는 다른 분석에서 설명한 적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5.7%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2.7%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비용 대비 가공 비율이 전년도 20%에서 14%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5.8%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최종 단계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판매 가격 추이로 한번 입증을 해 보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PQ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P는 회사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뽑는 거고요. Q는 재고자산 증감 기준을 가지고 뽑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9억 8,500만 원이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 차이가 대부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인데
아까 그 비성분의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면은 표현한 것으로는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게 1단계 검증인데 1단계 검증에 차이가 있으면은 2단계도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로 나타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요, 인건비가 그 4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인당 그 분기 평균 임금은 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그 13명이 증가했는데요. 임금 인상률은 한 9.8%로 그 산출이 되고 연간 그 평균 임금은 연봉은 한 6,900만 원 선으로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보너스 같은 게 좀 지급이 된다면은 7천만 원 정도는 분명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인 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수수료를 조금 줄여가지고 16%를 감소시켰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기타 등등인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단계 검증에서 그 원재료의 그 증감액을 감해 주면은 일치는 합니다. 하지만은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원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2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WCI 재고 자산이. 근데 이제 비성분에 표현된 거는 16억 원이 증가한 거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성분에서 그 재고 증가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9억 8,5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그 추적이 용이하게 좀 이 식별이 됐습니다만은 원재료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요. 그렇다면은 회사가 표시한 거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010-7702-1517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표기한 것과는 달리 원재료까지 포함되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매출원가가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요게 비성분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그 26억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15억 원이니까 9억 원의 매출 원가가 높아지는 이 결과가 되죠. 그러면은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게 된다. 이런 그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운영 비용을 고생해서 줄였는데 그 재료비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이 원재료까지 포함하면은 그 매출원가가 증가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 표현한 거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게 하려는 것은 결국은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2단계 검증을 그 회계법인들은 안 하냐? 안 할 겁니다, 아마. 회계법인들의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감사는 주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단계 같이 이 비교 검증하는 분석가는 아마 그 대한민국에 제가 최초일 것입니다. 회계법인들은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추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이 조정 내지는 또 나쁜 말로는
manipulation, 그 조작이라는 표현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해를 사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다른 기준으로 해서 아마 기업한테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A가 이 차이가 있으니까 원재료를 넣었는데, 그러면 원재료 그 사용액이 맞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매입액이 그 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는 이게 원재료 매입액과 원재료 가격 추이도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회사가 표시한 거는 244억 원을 구매했다. 그리고 사용액은 256억 원을 사용했다. 그 갭이 이제 12억 원인데요. 그렇다면은 요게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하고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잠깐만, 이것도 그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원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이 돼야 되거든요. 비성부문의 그 실제 금액은. 그러니까 12억 원도 여기서 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계 매출원가 투명성은 검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거를 또 제가 계속 강조하냐 그러면은 ESG 국제표준이 아마 이제 2022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시가 될 거고 국내에도 바로 따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이 공시 표준에 공정한 표시라는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며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식성도 있고 이해 가능하도록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이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22문단의 그 요구사항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례로 그 표현한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자산의 장부 금액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공시한 정보와 재무제표상의 금액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기말재고, 기초재고 이런 거를 그 공시할 게 아니고 흐름을 공시해라. 흐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원재료를 가정하면은 기초 원재료가 있었는데 얼마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출고를 얼마 사용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원재료까지 한다면 그 금액도 넣고, 그 다음에 또 타개장 대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기말 재고가 얼마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ESG 이런 그 국제 표준이 나오기 전에부터라도 계속 저는 그 주장을 해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아마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ESG 표준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증이 된다면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50%는 이미 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 그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어요. 제조업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로 넘어오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요. 슬픈율도 하락을 했고, 또 TOE 생산성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은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검증이 되려 그러면은 원가 회계 아니 원가가 아니고 원재료가 크게 증가했던가 그리고 판매 가격이 하락했던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장에서 또 그 말씀드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팩트 그 미래 가치는 30.6%가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은 당연한 얘기로 생각이 들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약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재편집해서 집어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그 하락을 했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추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이 하락을 했으면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두 가지가 하락했을 경우에 투명 가정을 세웁니다.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가정이란 것은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야 되고 제품 가격은 하락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백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그냥 단순 평균해도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을 인식은 됩니다. 17.8%가 인상이 됐는데요. 제품 가격을 단순 평균하면은 제품 가격은 하락했어야 되는데 단순 평균은 더 올라간 거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명 가정 성립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단순 평균이 좀 무리가 한 경우가 이 고분자 재료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려 107.4%나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 평균은 실제 성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통계학 등에서는 극단치를 잘라버리고 그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찾아봤는데 마침 가중평균하기 편하게 맞대응해 가지고 표현된 게 4가지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그 판매 비중에서 판매 가격 인상률을 곱해서 가중평균 인상률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 더하면은 4가지만이죠. 나머지 2차전지 응급제에 대한 그 정보는 판매 가격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5.7%가 이것도 그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낮아야 된다. 이런 그 추론이 그럼 성립 안 하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낮다 하는 얘기는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되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은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서 1, 2, 3단계 검증 과정에서 2단계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에 약간의 말하자면은 어떤 조정 또는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과를 왜곡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완전히 클리어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장을 좀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 구매 실적 뭐 이런 거는 아까 가격 추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액 자체 뭐 이런 게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금 재무지표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9.5%입니다. 50%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우게 되거든요. 그 채권자한테 경영권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타인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총계보다 투하 자본에 대해서 비율에서 그렇습니다. 49.5%면 50%가 넘어버리면 그 타인 자본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게요. 그러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다 이게요. 지금 그 경영권이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4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버퍼율은 뭐 나름대로 그 안정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3.1%로요. 안정선을 50%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9%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평소 그 분석에서 추가로 해서 EP라는 그 경제적 이익을 산출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이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못 미치는 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16억 원이다. 그러니까 손익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다 하더라도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를 통해서 EP라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면은 16억 원의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가정 평균 자본 비용 비율은 여기 3.0, 3.7%로 산출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복잡한 과정이 산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적어도 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우리가 이익 배당률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이 아니고요. 이익 배당률이 아니고, 이제 그거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 채권 은행단에서 요구하는 지급이자율. 핵심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요구하는 건데요. 적어도 이제 한 3%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이 정도를 벌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배당도 하고 이자 지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면은 그렇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못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검증해 보는 것, 아니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한번 게임을 연습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그저 단순히 내배하는 거로 계산을 뽑으면은 1,5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매출원가가 이제 1,179억 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요. 요것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총 제조 비용을 산출을 해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326%로 증가가 되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대로 매출원가를 늘린 조작은 사업계획상 이익을 더 내려고 그러면은 매출을 더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매출 원가에 되는데 요거를 그 매출 원가를 좀 약간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조작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적으니까 결국은 매출을 더하라는 또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단품 납품이라고 가정해서 하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어떤 납품하는 2차 전지 만드는 메이커에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 화학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데 이제 납품을 한다고 보면은 어떤 단품 15만 2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그대로 이제 사줄 때는 없고요. 이 견적서 제한가를 믿는 확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1%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9%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 원가 내역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헌대는 거죠. 들어온 거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깎는다 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연습상 대주 전자재료가 뭐 충실하다 뭐 이렇게 보고서 우수리만 떼고 15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6,0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욕심에서는 야 매출을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5%라도 좀 해보자. 그러면은 마진율이 뭐 똑같으니까 생산 재료비가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공비도 좀 증가할 거예요. 매출을 5% 올리려면은 요게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그리고 또 재고는 1분기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25% 증가한다는 거로 했을 때 5%뭐 매출을 더 증가시켜 봐도 뭐 이익이 나긴 나는데 계획 대비로는 그래도 23.7%가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돼요. 스루풋으로 하면은 예측이 145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1460억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루풋률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도 9.3회전으로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선형 예측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손익분기점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 방식에 제가 목표 이익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진화시킨 건데, 그거를 스루풋률로 나누면은 1460억.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루풋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하자면 연말 판매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원가보다는 적게 매출을 올려도 충분한 이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적이 이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뭐 어디 2차 전지 메이커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아까 원가 회계상으로는 15만 2천 얼마를 견적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충실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뭐 숨기는 거 없다. 뭐 그대로 해가지고 14만 5,942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그렇게 솔직히 견적을 냈어도 역시 깎는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처럼 15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건 14만 5천 원에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도 이익은 12,879원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내자. 스루풋률은 마진율이라고 봤을 때는 더 안 올려줄 것 같고
우리가 이 납기 달성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추가 납품을 좀 받자. 그래서 단지 9.3회전 하는 재고 회전율을 10회전으로 올린다면은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7%가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될 경우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행 결과는 16만 5천 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익은 19,000원 남는 거로, 영업이익이. 그래서 원가 회계 이익보다 계획보다 37.9%가 크게 증가한 그런 금액으로 말하자면 연말 매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희망성 있는 긍정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대주 전자재료에 대한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떤 성과를 얘기하면서 다른 대기업 이상으로 자세하게 나름대로는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그거에 의해서 예측을 해야 또 정확성이 올라갈 수 있고 무리한 매출을 덤핑해서라도 받겠다, 이런 생각 없이 건전하게 매출 증가를 해서 이익이 낳는 회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이 정보 이용자들의 희망사항도 되겠죠. 또 정보 이용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실 거니까 이런 이 투명한 데이터들을 공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주전자재료의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